나도 죽으면 새가 되고 싶다. 날아다니고 짝짓고 총에 맞거나 독극물을 먹을 수도 있는 구체적인 새가 아니라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순간적으로라도 지구의 중력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황홀한 자유, 비상의 쾌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2001년 박안서 산문 모두 새가 되었네 중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인문학 책은 이처럼 한 마리의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한 박완서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작품을 읽었을 때 이글을 쓴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는지요. 저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곧잘 작가의 삶을 그가 쓴 글 속에 대입시키고는 혼자 매우 주관적이고 섣부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가의 전개에 대한 지식은 한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의 경우 이것은 경험을 토대로 쓴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의 전개에 대한 지식은 더욱 중요해지죠. 따라서 1부에서는 먼저 박안서의 삶과 문학을 알아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2부에서는 작품의 내용을 읽어보고 줄거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키워드를 통해서 나를 보곤 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박완서의 삶과 문학. 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꿈꾸는 미소, 어떤 것일까요? 박완서님은 눈매는 살짝 내려오고요. 입가는 살짝 올라가는 꿈꾸는 미소가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사진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 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곡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 그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또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지, 분명 저 세월 속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소는 여전합니다. 여전할 수 있음의 저력, 그것이 바로 글쓰기가 아니겠는가 하고 조심스럽게 미루어 생각해 봅니다. 그는 개성에서 조금 떨어진 경기도 박적골에서 1931년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33년에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길러지다시피 하는데요. 어머니마저 박완서의 오빠를 공부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서울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38년이 되어서야 그도 엄마와 함께 상경합니다. 그가 문학적 소양을 갖추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들로는 늘 줄곧 삼국지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엄마, 그리고 새로운 책들을 구비해 놓아서 박안서가 읽을 수 있게 해준 오빠, 숙명여고 때 만난 담임선생님 박노갑 선생님 등이 있습니다. 박안서 작품의 인물들이 담담한 문체로 묘사됨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이 날카롭게 드러나고 애잔함까지 느껴지는 것은 이와 같은 독서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갖춘 문학적 소양으로 1950년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는 박안서 문학 앨범에서 이때의 자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도 열중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덧없는 그러나 빛나는 자올의 시기였다. 그때 나는 내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가능성을 간섭하고 힘을 미칠 수 있는 마수가 나의 박, 즉 사회적 요건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손톱만큼도 생각하려 들지 않았다.
나의 빛나는 대학 시절은 불과 며칠 만에 막을 내렸다. 1950년 5월에 입학했는데 6월에 전쟁이 났으니 며칠 만에 막을 내렸다는 표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후 한국전쟁에서 오빠를 잃게 된 박완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서 오빠와의 과거를 복원해냅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엄마, 올케, 조카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박완서는 1951년 겨울 미 8군 PX의 점원으로 취직합니다. 여기서 화가 박수근을 만나게 되고요. 이때의 경험은 작품 남옥의 모티브가 됩니다. 박완서는 박수건 하백에 전기를 쓰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초의 계획은 이야기를 쓰면서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상상력의 나래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픽션을 쓰자. 라고 방향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박완서의 처녀작 남옥이 탄생합니다. 1953년 호영진과 결혼을 해서 설아의 사녀 일남을 두었었는데요. 박완서는 이 오남매를 키워내면서 40세에 꿋꿋하게 글쓰기에 도전하여 작가가 된 것입니다. 그는 남욱 당선 이후 소설과 산문을 꾸준히 쓰면서 성실한 작가로 활동하였는데요. 자신만의 문체와 시각으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조망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국문학작가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등 이름 있는 상들을 모두 거의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던 그에게 시련은 다시 찾아옵니다. 1988년에 투병 생활을 하던 남편을 5월에 잃었고요. 연이어서 8월에 불의의 사고로 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이때의 일은 한 말씀만 하소서에 일기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통곡을 고스란히 참기가 너무 힘들어 통곡 대신에 미친 듯이 끄적거린 게 이 글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통곡 대신 글을 썼던 박완서. 상처의 기억을 글로 서술함으로써 억압된 경험을 다시 체험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의 일생을 되짚어봄으로써 더욱 확고해집니다. 그의 자전적 작품으로는 1970년 남옥 이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부처님 근처 등 분단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은데요. 이때 박완서의 아픈 가족사와 한국 근대사가 인간적인 필체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박완서는 자신의 경험을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서술하는데요. 그 흔적들은 작품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가령 숙부와 숙부의 소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후에 나는 이것을 미망을 쓰는데 중요한 모티브로 삼았다라고 써두기도 했고요. 또는 외가 쪽 먼 친척의 집을 보고 남옥을 쓸 때 고가의 모델로 삼고 싶을 만큼 깊은 인상을 남겼다라고 써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조동에서 처음으로 집을 산 경위를 경제정의지에 소상하게 소개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그것을 다시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에 인용하기도 했고요. 곳곳에 이렇게 자기의 경험들을 서술하다가 모티브가 될 만한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이후에 어디에 쓰게 되었다 또는 이후에 어디에 쓸 것이다 등의 흔적들을 남겨둡니다. 2011년 찾고와 하기까지 수편의 작품을 써낸 박완서의 문학세계는 살펴본 바대로 곧 박완서의 삶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체험과 기억을 통해 각인된 한국의 근대화의 모습과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를 자상하고 인간적인 필체로 그려가고 있는 박완서의 글쓰기를 통해서 한국의 근대사와 우리 자화상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체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